멀스트리트4 주린이 6회 시작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Z세대 최다의 인턴 PD고요. 오늘도 경제가 어려운 주린이들을 위해 세 분의 기자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한승구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김혜민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오늘 특별 게스트로 함께 참여해 주신 박찬근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저 탐사보도 2부에서 취재하고 있는 박찬근이라고 합니다. 와, 오늘 즉석에서 섭외를 하신 걸로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섭외를 하셨는지. 오늘 관련 주제를 마침 박찬근 기자가 취재를 하고 있길래 오늘 아침에 그냥 출근하자마자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냥 끌려 나온 거죠. 선배가 오라 나오라고 그러면 하니 어쩔 수 없이 와야 하는. 지금 너무 불편해 보이시는 아니시죠? 아니, 아닙니다. 팟캐스트 이전에 출연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저 한두 번 정도 해봤던 것 같아요. 전에 뭐 전기차 관련이었던 것 아. 같은데 그런 것도. 그러시구나. 오늘 또 관련 주제 취재하고 계신다니까 예, 더 자세한 얘기 많이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근황 잠깐 얘기해 볼까요?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한 주 동안 똑같이 지냈어요. 아, 네, 진짜. 저도 진짜요? 뭐. 네. 다들 일만 하신 거예요? 일밖에 할 게 없더라고요. 어. 왜 주말에만 비가 올까요? 그러게요. 평일은 날씨가 많이 좋더니. 왔지. 비 너무 네. 많이 왔어요. 너무 급급하고. 그래서 오늘 그리고 날씨 좋네요. 최근에 주식과 비트코인 많이 떨어지면서 지금 그쵸. 네, 기분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마이너스가 파란색이 자꾸 들어오더라고요. 제 주식에도. 저는 좀 특별한 경험을 하나 했는데요. 네. 제가 소개팅을 했는데 네. 그분이 이제 밀접 접촉자가 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줌으로 만났어요. 네? 와, 진짜요? 요즘에 그렇게 해도 하는구나. 아예 아니. 2주 뒤에 하는 게 아니라 줌으로 승희는 미룬 게 만났다고요? 아니고. 줌으로 대박이다. 그래도 두 분 다 열정이 있으시네요. 열정이라기보다는 그냥 2주 너무 길 것 같고 아, 기다리는데 그리고 네. 또 막 비도 오고 네. 그날 날씨가 또 그래서 그냥 그 주선자가 이제 방을 파줬어요. 네. 줌 방을. 줌 방을요? 줌 방을 파줘서 그 링크에 제가 들어가서 근데 문득 든 생각인데 실제로 요즘에 그렇게들도 많이 하나요? 아니 제가 그래서 분명히 그 소개팅 있기 한 주 전까지만 해도 친구들끼리 만나서 요즘 그렇게 하는 사람들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제 그 장본인이 제가 된 거죠. 아, 진짜요? 그래서 근데 재밌었어요. 결과는 어떤가요? 결과요? 결과가 중요하죠. 결과는 제가 줌캠을 좀 잘 안 받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약간 여기 상반신만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약간 키는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게 전혀 예측 가늠이 안 가더라고요. 키가 중요한데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저런 좀 했는데 근데 네. 이제 저 소개팅 같이 하셨던 분도 비트코인 요즘 막 하고 있다고 네. 그런 얘기를 막 하셔서 오. 또 한동안 주제가 그 비트코인 비트코인이었어요? 관련한 거였거든요. 근데 진짜 제 주변에 요즘 특히 제 또래 남자 친구들 중에서는 안 하는 네. 친구들이 없는 것 같아요. 하세요? 두 분은 하세요? 저는 뭐 말씀드렸지만 하려다가 결국에는 이거는 내가 할 게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돈을 그냥 다 빼고 계좌에 돈 하나도 그렇구나. 안 남겨놓고 가끔 그냥 시세만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시는 거 아니죠? 시세만. 근데 뺀 게 다행 아닌가요? 예, 그쵸, 그래서 너무 시세를 떨어져서. 요새 보면서 네. 역시 안 사길 잘했구나. 이제 들어가야 되나 막 이런 거. 고민이. 박찬근 네. 저도 원래 이제 뭐 별로 너무 위험해 보여서 안 하려고 하다가 최근에 이제 관련 취재를 하면서 한번 800원어치 사봤는데 800원이요? 그것도 한 근데 이제 80원짜리 10개 샀네요. 또 비트코인 같은 거는 0.000 몇 주 단위로도 이제 살 수가 있더라고 주식이랑 좀 그쵸. 다르게. 네네. 그래서 이게 소액 투자도 가능하고 하구나라는 거를 좀 네네. 근데 근데 800원은 어떻게 하다가 나온 금액이? 그것도 원래 이제 아니고. 제 돈 넣기는 조금 아까워서 요즘에는 거기도 이제 경쟁이 좀 치열하다 보니까 거래소들이 처음 가입하면은 뭐 얼마 몇천 원씩 주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해보고 네. 좀 괜찮다 싶으면 추가로 좀 입금을 하라는 뭐 그런 식인 것 같던데. 거기서 800원을 줬구나. 네네. 근데 생각보다 이렇게 좀 지위와 명망이 있으신 분들 있죠. 무슨 그쵸. 사자 직업 가지신 분들 네. 이런 분들도 되게 많이 하세요. 그래서 어떤 분 그것 때문에 떼돈 벌어서 자기 본업은 소홀히 하시고 뭐 이런 분들이 아니 그 꼭 얼마 있더라고요. 전에 기사 나왔잖아요. 그 어디 의사가 탈세를 해가지고 네. 세무조사를 받았다가 계속 이제 돈 없어서 세금 못 낸다 그랬는데 가상화폐 계좌를 서울시에서 압수를 한 거야. 근데 거기 보니까 비트코인 등등 해서 125억 원어치가 있었던 거지. 네. 그랬더니 그거 압수 당하자마자 세금 낼게요 해서 바로 다음 날 입금하고 와.
계좌는 건드리지 말아달라. 비트코인 그때 계속 오르고 있었으니까. 가상화폐로만 이제 뭐 100억 원 넘게 갖고 있는 우와. 거죠. 아무리 의사라 그래도 그 정도면은 뭐 그렇죠. 적은 돈이 아니죠. 그럼 큰 돈이죠. 125억 원. 네. 제 그때 이 얘기 해도 될 것 같아요. 여기는 네네. 네, 팟캐스트니까. 그럼요. 그 삼성 전자 네. 연구원 그 퇴사한- 소문이 돌았던 네, 찌라시 돌았던 네네. 네네. 네, 알죠? 아니요, 저 몰라요? 설명 좀 해주세요. 그분이 삼성전자 연구원이고 30대 중반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그 400억이 넘는 돈을 비트코인을 벌어서 퇴사를 한다. 근데 하루에 얼마밖에 인출이 안 돼서 그 인출만 뭐 몇 날 며칠 해야 된다. 뭐 이런 찌라시가 돌았어요. 우와. 그래서 찌라시 받은 즉시 삼성 그 실명도 같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어디를 통해서 그분 제 개인 연락처를 파악해서 전화를 드려봤죠. 근데 그때 초기로 제 전화를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죄송하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무례하게 전화를 드리게 됐다 이러면서 그 찌라시가 돌던데 그게 맞냐 그랬더니 자기는 매스컴이랑 이제 연락 안 하신대요. 막 그런 인터뷰 부탁 다 거절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오프 더 레코드를 전제로 그러면 그 찌라시의 내용 그 금액이 사실이냐를 물었더니 네. 이거 5% 전제를 했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 금액이 딱 맞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변호사님께 어디까지 말해도 되냐고 자문을 받았는데 그 금액이 400억보다 적다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 비트코인으로 많이 돈을 벌어서 번건 퇴사를 한 맞아요. 것까지는 네. 이제 사실이고. 그렇죠. 근데 그 금액은 그 400억보다는 보다는 적다.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제 주변에도 특히 군대에 가 있는 친구들이 그렇게 비트코인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군대에서 어떻게 요즘은 군대에서 군대에서 핸드폰을 가지고 다 있으니까. 쓸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근데 그게 이제 낮엔 못 쓰죠. 나중에 저녁에만 쓰지. 쓰죠. 일과 끝나고. 네, 맞아요. 일과 저녁에 끝나는데 쓰지. 막 끝나고 재산이 반토막 나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팔지도 못하고 그렇지. 군대에서 그렇게 비트코인을 그래서 제가 너무 위험한 것 같다. 그러게. 그 주식을 해보는 게 어떻겠냐 했더니 군대에서는 자극적인 게 필요하다면서 그렇게 군대에서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시는 것 같은데 두 분. 그런 재미라도 있어야 이게. 그래서 이제 기사를 보면 비트코인으로 떼돈을 벌었다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너무 많이 접하다 보니까 이게 어떤 건지 뭐 채굴이 뭔지 가상화폐가 뭔지 사실 정확한 개념을 알기보다는 그냥 먼저 계좌 먼저 파고 보는 거죠. 그런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늘 한번 저는 정말 코인에 대해서 투자를 해본 적도 없고 아예 네. 제로 베이스거든요. 이거 관련 지식이. 그래서 좀 궁금한 점들을 여쭤보려고 가져와 봤습니다. 일단 코인 관련 기사들을 보면 네. 너무 많은 약간 비슷해 보이는 여러 단어들이 이렇게 등장을 해서 이게 뭐 똑같은 말인가 싶을 때가 좀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일단 디지털 화폐, 뭐 가상 화폐, 암호화폐 이렇게 무슨 화폐라는 단어들이 너무 많이 등장을 하는데 네. 이것들이 그냥 다 같은 말인 건지가 좀 궁금해요. 저는 사실 구분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뭐 조금씩은 다르죠. 네. 조금씩은 다르고. 가상화폐는 말 그대로 가상의 화폐인데 뭐 게임머니 같은 거, 게임머니요? 예, 그런 것도 가상화폐고, 뭐 도토리가 도토리 언제적 도토리 여기 저도 싸이 세대예요. 다시 서비스 시작한다고 하는데 뭐 그런 것들. 근데 네. 이거를 한창 그 가상화폐라는 말을 쓰다가 네. 그쪽 업계에서 네. 우리 암호화폐라고 불러주세요라고 얘기를 한 2, 3년 전쯤에 그때 막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었는데 네. 네. 그때 가상화폐라는 말에 대해서 업계가 되게 좀 싫어했어요. 이게 아무래도 진짜 뭔가 좀 허황돼 보이잖아요. 가상이라는 가상화폐. 단어가 네, 예. 맞아요. 그리고 그게 영어로 아마 크립토 커런시인가 뭐 그럴 거예요. 영어로. 그래서 직역을 하자면 암호화폐라는 말에 조금 더 가깝고 그래서 업계에서는 암호화폐라는 말을 써주세요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건 이제 걔들 얘기인 것이고 사실 정부에서는 조금 혼용해서 쓰고 있었죠. 아직까지 그게 정리가 명확하게 안 되지 않았나요? 근데 말해요. 근데 네. 정부에서는 여기 이제 다 화폐자가 붙어 있는데 화폐라는 거는 사실 이걸로 뭘 사고 팔 수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요걸로 이게 뭐 가상화폐, 암호화폐 이런 것들이 지금은 거래 기능이 전혀 없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이제 가상 자산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 가상 자산. 그거를 써달라고 얼마 전부터 얘기를 했었어요. 그 최근에 법 발의된 것도 거기도 네. 보면 가상 자산이라고 맞아요. 돼 이게 있죠. 공식적인 용어가. 용어가 됐습니다. 근데 지금. 그 홍남기가 했던 얘기가 주요 20개국도
처음에 암호화폐라는 용어를 쓰다가 지금은 가상 자산으로 다 통일을 했대요. 가상 자산. 네. 근데 왜 우리 부서에서 아이템 NFT로 그 뭐야 네. 미술품 같은 거를 이제 뭐 블록체인 기술로 해서 네네. 정품 인증을 해주고 그런 네. 것도 사실 막 다 가상 자산으로 되는 거 아닌가? 꼭 이런 화폐 그렇죠. 화폐라기보다는 이제 만약에 정부의 방침을 따른다면 가상 자산을 써야 자산. 되는데 그것도 이제 자산이 가상.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게 왜 화폐가 아니냐라고 사실 의문을 제기한 상황이긴 하죠. 그리고 앞에서 선배가 말씀하신 대로 그 이제 가상 화폐와 암호화폐의 차이는 네네. 그 당시에 이제 암호화폐라는 용어는 그 학계에서 대체로 많이 쓴대요. 학계에서, 그런 네. 이제 블록체인 기술 같이 결합이 돼 있는 거죠. 이 비트코인이나 이런 코인에. 근데 문제는 뭐 예를 들어서 요즘에 막 이슈가 된 도지코인에는 이 블록체인 기술이 없대요. 무한정 발행되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암호라고 부르는 게 맞냐? 이건 그냥 가상 진짜로 가상 화폐 아니냐? 그래서 여기에 대한 논란도 좀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또 정부에서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 가상화폐 원래 이 비트코인에 대한 네. 규제를 이제 강화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해서 기축 통화에 대한 어떤 보호를 적극적으로 하려는 건가 싶었는데 또 네.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이제 디지털 화폐를 한번 도입을 만든다. 네. 약간 모범적으로 모의 시행을 해보겠다 이런 식으로 또 입장을 내놨더라고요. 그래서 또 디지털 화폐는 뭔가 너무 복잡했는데 혹시 디지털 화폐가 뭔지 아시는 분 계실까요? 이거 저는 공부를 해왔는데 네네. 그냥 취재하다 아시는 분들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디지털 화폐. 그 CBDC. 뭐 저도 한국은행에서 지금 뭐 네. 만들기로 추진하고 네. 있다는 정도로 어렴풋이 알고 있는데 네. 선배 한번 아, 말씀해 네. 주시죠. 저도 뭐 지금 제가 이거 지금 저기 질문지를 받고 공부를 해온 상황이라 네네네. 네, 공부를 한 걸 말씀드리면 중앙은행에서 이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네. 이 디지털 화폐를 앞으로 뭐 발행할지 안 할지는 결정은 안 됐지만 한번 모의로 써보겠다라고까지는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CBDC에는 그냥 암호화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금융기관의 역할까지 개인이 직접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개인이 카드 결제를 요즘에는 그냥 카드 결제까지만 할 수 있는데 그냥 서로 지갑 간 전송이 되는 거죠. 은행에 낄 필요 없이.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네네. 뭐 카카오페이도 끼고 뭐 우리은행도 껴서 다 계좌이체잖아요. 이거는 그 완전한 의미의 가상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아예 이 금융기관이 필요 없게 만드는 게 이번 블록체인 기술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그래서 그거는 어쨌든 그 네. 한국은행이 개입이 되고 한국은행이 발행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난 한국은행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이거는 네. 현재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그 가상화폐 암호화폐하고는 이제 완전히 다른 거라고. 예. 네. 이거는 그냥 한국은행이 보면 이제 뭐 금융결제국, 발권국 이런 데서 이제 통화 수요에 관한 예측도 하고 돈도 찍어내고 뭐 하게 되는데 네. 그거를 지폐하고 동전으로 찍어내는 대신에 이제 디지털 화폐를 찍어낸다라는 것뿐이고 그래서 그 통화 정책에 대한 주권을 한국은행이 놓는다는 의미는 아니거든요. 원래 이게 처음 암호화폐가 만들어졌을 때 저도 이거 막 혼용해서 씁니다. 암호화폐 가서 막 혼동해서 쓰는데 오늘은 뭐 괜찮습니다. 비트코인이 2009년에 만들어졌을 때 이때 보면 이거는 결제의 목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 백서를 보면 그 앞에 요약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사람이 그 네. 아무도 모르잖아요. 실제로 누군지 모르는 네. 그분. 가상의 인물은 아니겠지만 뭐 실존하겠지만 어쨌든 가명인 것 같은데 네. 그 사람이 만들 때 이거는 결제 목적으로 만들었던 돈 같아요. 비트코인은 거기 백서에도 보면은 그렇게 내용이 써 있거든요. 근데 이게 결제의 목적이 되는 순간 이거는 그야말로 이제 탈중앙화. 그러니까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돈을 찍어내고 환율로 해서 이제 교환 비율이 정해지고 하는 거와 무관하게 정말 민간 차원에서 결제를 하고 마음대로 오갈 수 있게 하는 그런 돈을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만들었던 건데 그래서 지금의 가상화폐, 암호화폐들은 다 그런 식인 거죠. 이게 뭐 누가 정부가 나서서 발행하지 않잖아요. 정부나 중앙은행이 끼지 않는데 여기서 한국은행이 이제 딱 끼는 순간 이거는 그냥 한국은행이 만드는 돈 모양만 다른 돈 딱 그냥 그 정도. 그럴 것 같아요. 중국에서는 지금 우리보다도 더 빠르게 이걸 도입을 했다고 하는데 거기서는 진짜로 그냥
정부가 개입하지 않고 정부가 개입했죠. 정부가 완전히 개입을 해서 이 가상 자산을 서로 이제 주고받을 수 있게 만들었는데 거기 보면 아예 중국 정부가 통제를 다 하고 있고 그렇지. 알고 있겠죠. 어떻게 이게- 정보도 다. 예, 오히려 지금이야 무슨 전 뭐 중국을 안 가봤지만 뭐 알리페이나 이런 거 사용 빈도가 굉장히 높다고 하는데 특히 디지털 화폐에서는 그거를 이제 중국의 은행이 발행하는 CBDC를 가지고 대체를 하게 된다. 뭐 그런 정도의 개념. 그래서 이게 뭐 결제가 좀 편해지고 하는 기존보다 조금 더 나은 핀테크 정도? 네. 핀테크 정도의 느낌이지 않을까.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라고 하면 지금의 우리가 얘기하는 비트코인, 도지코인이랑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거랑은 다르죠. 네. 방금 가상화폐가 이제 만들어진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는 지금 한국은행이 돈을 발행하고 있잖아요, 시중에. 그럼 그렇게 중앙에서 정부가 그렇게 발행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이런 가상화폐가 만들어진 거죠? 그게 그렇죠. 이게 이 통화 정책 돈을 늘렸다 그러니까 풀었다 쪼였다 하면서 물가도 왔다 갔다 하고 내 자산의 가치도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더구나 우리는 달러의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미국이 어떻게 정책을 하느냐에 따라서도 내 자산 가치는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왜 우리가 정부에 의해서 우리의 자산 가치가 이렇게 훼손되어야 하는가? 뭐 그런 문제 의식도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는 비트코인이 너무 미국이 아니라 네, 그렇죠. 머스크에 의해서 좌지우지된 나 상황이. 정말 내가 되게 싫어하는 스타일이야. 날 싫어서 모르겠지만 왜 그렇게 진짜 입이 가벼운 또 이 테슬라는 그 주주들은 하긴 뭐 원래 그런 머스크를 믿고 뭐 주식을 산 사람들이니까 그렇다고 근데 하지만 그 머스크가 방송에 나와가지고 그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아스퍼거 증후군이다. 맞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SNS 이해할 수 없는 글을 올린다 종종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근데 그래서 그럴까? 아니면 이것도 다 계산이 돼서 혹시 법적인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변명을 하려고 그랬던 걸까? 저 혼란이 오더라고요. 저도 여러 가지 차원의 고민이 들었는데 일단 아스퍼거 증후군을 앓고 있는 사람이나 그 가족들에 대해서 되게 못할 말을 했다라는 생각이 첫 번째로 들었고 네.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자기가 이해 못할 짓을 하고 있다면 과연 저 사람이 정상적인 경영의 판단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심을 주들이 해봐야 된다라는 네. 생각이 또 들었고 그런데 큰 그림으로 이런 거 하나하나 다 뭔가를 준비하고 있지 않을까. 그리고 자신은 절대 비트코인을 팔지 않았다고 하지만 그거는 테슬라 지분에 있는 비트코인이고 자기가 갖고 있는 비트코인은 어떻게 했는지 우리는 모르는 그쵸, 거잖아요. 모르는 거죠. 네. 아유, 어떻게 알겠습니다. 보시나요? 박찬근 기자. 저도 이게 참 법을 어떻게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게 네. 많이 이제 비트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은 공분을 사는 포인트가 그건 것 같아요. 뭐 주식 같은 경우에는 자본시장법으로 이런 뭐 시세 조정이라든지 다 처벌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비트코인은 뭐 이렇게 하더라도 나 몰라라 뭐 변명하면 끝이기 때문에 이런 점들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뭐 5천만 원대 초반 정도 시세가 돼 있는 것 네, 같은데 네, 네. 고점 대비로 하면 뭐 한 엄청 3-40% 엄청 떨어졌네요. 떨어진 거죠. 근데 이제 비트코인은 사실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됐기 때문에 4천 후반대로 가면 투자를 해도 되지 않을까. 지금 매우 고민 있는 게 중입니다. 사실이죠. 예. 그 안정화됐다고 말씀하시는 게 이제 비트코인? 아 그렇죠. 말씀하시는 비트코인 사실 채굴량이 한정이 돼 있고 그리고 많이 채굴이 됐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90% 이상 됐다고. 네, 그렇기 때문에 도지코인 이런 거랑 달리 이제 어느 정도 가치가 보존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죠. 그렇군요. 그 유명한 고란 기자가 네, 비트코인은 이제 멀리 봐라라고 하셨고 알트코인은 마음대로 하라고 하셔서 네. 그렇군요. 이제 또 비트코인 관련해서 빼놓을 수 없는 게 이 블록체인 기술인 것 같은데요. 이 블록체인 기술이 뭔지 물어보면 친구들한테 네.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고요. 혹시 박찬범 기자님 이거 박찬근이거든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맞아. 잘라야겠다. 혹시 너희 아니요, 둘은 자르지 무슨 관계가 있는 거니? 제가 아는 박찬범 박찬범이랑? 기자 아세요? 회사 동기. 아니, 박찬범 기자를 아세요? 왜 이렇게 근데 익숙하죠? 아 기사를 많이 썼나? 창근이보다? 확실히 뭐 죄송해요. 창근 분발하겠습니다. 네. 박찬근 기자님. 초면인데 오늘 너무 죄송합니다. 종종 있는 일입니다. 네. 네네. 네, 블록체인 부분은 기술. 제가 잘 몰라서 다른 분들 이거는 한승구 선배 잘 아시죠? 블록체인은 네. 이게
우리 멀스트리트에 네. 그 교수님 나오셔서 말씀을 이남우 해주셨는데 교수님이요? 아닌가? 다른 교수님? 예 명지대에 네네. 이번에 비트코인 설명해주신 음. 그 교수님이 이제 중간에 분산 원장이라는 말을 잠깐 써주셨어요. 분산 원장, 공공 원장이라고 하는데 원장이 장부입니다. 장부. 네. 네, 돈을 이렇게 주고 받는 거를 이제 서로 네. 기록을 하는 장부. 네. 원장은 원래 기업 회계에서 쓰는 말인데 그 네. 차변 아니 너무 복잡해지는데 그 차변 대변. 예. 그거 알아요. 네네. 예, 회계학 그렇게 시간에 해서 배웠습니다. 그런 것도 배웠군요. 네. 예. 어쨌든 그 거래 내역에 모든 게 이제 딱 모여 있는 그 장부를 이제 원장이라고 하는데 원래는 우리가 돈을 주고받고 하면은 둘이 이렇게 기록을 하잖아요. 그쵸? 근데 그 거래를 장부를 둘이 보고서 기록을 하는 게 아니라 이 거래가 일어났다는 거를 모든 비트코인 이용자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가 준 돈이 저게 혹시 위변조된 돈이 아닌가라는 거를 모든 참여자들이 검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위변조가 불가능하다는 얘기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 원장을 나눠서 관리한다고 해서 분산 원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분산 원장 기술. 그게 이 거래의 내용을 블록이라고 하면 그게 체인처럼 이렇게 얽혀 있어서 블록체인이거든요. 엄밀히 얘기하면 이게 암호화폐의 기술이라기보다는 보안 기술인 거죠. 그러니까 보안 기술. 그래서 아까 잠깐 얘기를 했지만 그 미술품에 대한 진위 검증이라든가 아니면은 나중에는 뭐 정말 이 보안이 필요한 분야들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 그 예전에 제가 친절한 경제에서 한번 소개했는데 선거에도 이게 그렇죠, 이용이 된대요. 그렇죠. 네, 그래서 왜냐하면 본인 인증을 해야 투표가 그렇죠. 되는 건데 네, 네. 그 중요한 부분이죠. 뭐 그런 맞아요. 거라든가. 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지금 보안의 문제가 지금 선거철마다 제기가 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든 미국이든. 근데 이거를 아까 선배가 말씀하셨듯이 뭐 여러 사람 그러니까 뭐 그 유권자 그리고 뭐 후보자, 선관위까지 다 하나씩 키를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어떻게 누가 조작을 했는지 다 알 수가 있고, 그러니까 뭐 조작을 못 하겠죠. 결과적으로는 다 지켜볼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조작이 불가능하고. 그래서 선거에 이게 지금 일부 도입이 됐고요. 우리나라 선관위도 앞으로 차츰 도입하려고 지금 계획 중이라고 해요. 보안의 측면에서 보안 봐야 기술인 네. 거죠, 블록체인. 근데 이제 없던 거는 아니고 뭐 그 비트코인 만든 사람이 이렇게 결제 기능을 가진 화폐를 만들려고 하는데 이제 위변조가 왜 디지털에서는 이게 복사 붙여넣기 하면은 무한대로 만들어지니까 이걸 네.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을까 하다가 블록체인 기술을 응용을 한 거죠. 그러면 이제 이 가상화폐가 말 그대로 제가 언뜻 들으면 가상의 화폐잖아요. 네. 근데 이게 그러면 현금화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현금화. 현금화. 저희가 왜 채굴을 한다고 하잖아요. 현금화? 현금화는 그 거기서 바꿔주는 거 아닌가요? 어디? 업비트나 이런 데서? 그걸 현금화 지금 그 현금화 맞아요, 말하는 거 맞아요. 맞아요? 그 그렇겠죠. 거래소 채굴을 하면 네. 뭐 0.00 몇 네네네. 개의 비트코인이 나올 것이고. 네. 되면 그게 보통은 이제 자기 지갑으로 들어와서 거기서 그렇지. 이제 내가 쓰는 증권사나 은행 계좌로 다시 옮기는 과정을 거친다고 하는데 네. 근데 이게 또 보통 우리가 뭐 국민은행에서 우리은행으로 송금을 한다 그러면 1분 안에 다 가잖아요 돈이. 근데 이게 지갑에서 빠져나올 때는 뭐 최소 몇 시간, 뭐 길게는 뭐 하루까지 걸리는 경우도 있다고 하고 이게 좀 거래되는데 시간은 좀 지연이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옮겨진다고. 그게 사실 우리가 이 암호화폐 가지고 거래하는 것만 익숙해서 그런데 이 거래소에서는 뭐 실제로 비트코인을 걔들이 보유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돈을 이제 막 왔다 갔다 사고 팔고 하면서 이제 주인만 계속 바뀌는 거고 실제로 박찬근 기자가 지금 얘기를 한 거는 처음에 이제 비트코인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봤을 때 채굴이 돼서 나오면 그 채굴한 사람의 지갑에 이제 그 그렇죠. 비트코인이 네. 들어간다는 거죠. 네. 그럼 그게 이제 최초의 비트코인으로서의 그 가치라고 하면 좀 이상하고 그 양이 생기는 거고 생산 그게 이제 가치. 거래가 되기 시작하면서 돈이 뭉치게 되는 뭐 네. 그런 구조이네요. 그렇군요. 근데 이제 그게 바로 인출이 안 되면 현금화가 안 되면 그 거래소에서 좀 이렇게 약간 갖고 장난을 칠 수도 있나요? 그게 문제는 지금 우리가 네. 말씀대로 이게 사실 우리가 입금을 할 때는 현금을 실제로 입금을 해서 네. 거래소에 현금이 들어오잖아요. 네. 근데 이게 사실 아까 선배 말씀하신 대로 이게 장부상의 거래만 숫자만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거래소가 들고 있는 뭐 수십억에 수백억이 될지 모르는 이 뭉칫돈을 어떻게 굴리더라도 이 투자자들이 알 수가 없는 거죠. 아 그렇구나. 만약에 이걸 뭐 위험한 투자를 뭐 예를 들어서 과거에 우리가 뭐 라임이라든지 네. 이런 데처럼 좀 위험한 금융상품에 투자를 해서 회수가 안 된다고 하면 근데 지금처럼 비트코인 가격이 뭐 폭락을 해서
갑자기 인출 요구가 막 쏟아진다고 하면은 이게 뭐 혹시라도 뭐 채무 불이익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거는 이제 비트코인 본질의 문제라기보다는 정말 거래소의 문제인 네네. 거예요. 그래서. 거래소도 엄청 많죠. 제가 안 해봐서 이게 잘 보니까 모르는데. 그 실명 인증 계좌로 거래가 가능한 거래소가 4군데 정도로 네, 알고 지금까지는 있는데요. 그런데. 원래 한 200여 곳이 있는데 네. 앞으로는 다 실명 거래를 해야 돼요. 그게 아. 정해져 있어요. 그때까지 근데 실명 거래를 하려면 은행이랑 같이 연동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은행이 중소형 작은 이 거래소랑은 지금 이거 안 하겠다 하고 있어요. 불안하니까. 그래서 아마 연말에는 대부분의 거래소가 사라질 수 있다라는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죠. 그렇군요. 이거는 제가 궁금한 건데 채굴이 그러니까 비트코인 제가 찾아본 바로는 암호를 푸는 거라고 하던데 그렇죠. 그렇게 해서 네네네네. 채굴을 한다고 하는데 근데 제 주변 친구들이 코인을 사는 걸 보면 뭔가 암호를 풀어서 산다기보다는 그냥 산단 말이죠. 아 그걸 말 그대로. 채굴하는 사람 따로 있고 사는 사람 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아. 뭐 여기 금 비율을 써놓으셨던데, 네네. 그러니까 여기 말씀하시는 거는 금을 이제 탄광에서 캐는 개념인 거고 그 암호화폐를 푸는 거는요. 네. 근데 우리가 그 생산한 금을 거래소로 시장에 갖고 와서 사고 파는 건 뭐 채굴 방법을 모르더라도 사고 팔 수 있잖아요. 뭐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아 그러면 코인을 획득할 수 있는 방법엔 2가지가 있는 건가요? 채굴하는 방법, 사거나 채굴 그렇죠. 하거나. 직접 생산을 할 사거나 수도 있고, 채굴하고. 예, 살 수도 있고. 그 돈을 복사한다는 그 뜻을 쓰던데 복사한다는 뜻을 이건 채굴인가요? 아니면 돈을 버는 건가요? 돈을 버는 아, 문장이 그래요? 돈이 아. 막 늘어나니까 아, 그게 그 돈을 복사한다고? 복사라는 아, 얘기가 그렇구나. 거죠. 맞다라는 그런 용어가 비유적인 있더라고요. 표현. 그거는 돈을 이제 복사한다. 네. 그러면 다들 채굴 안 하시고 그냥 사고 계시는 거죠? 그게 채굴이 일반인이 하기엔 난 그치.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아. 채굴 현재 취재하지 않았어요. 네. 원래 이제 이게 사실 이 채굴을 하려면은 네. 그래픽 카드라는 연산 장치를 뭐 적게는 4개, 많게는 막 수십 개를 갖춰야 돼가지고 뭐 저희 같은 직장인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접근하기 좀 어려웠는데 요즘에 뭐 이더리움 가격 같은 거는 뭐 거의 500만 원 왔다 갔다 하고 비트코인도 뭐 7천만 원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이 막 오르다 보니까 이런 초기 투자 비용, 뭐 그래픽 카드가 요즘에 하나에 한 뭐 150만 원 정도 한다고 하거든요. 네. 4개면은 뭐 600만 원이고 더 이제 늘어나는 건데 이런 초기 투자 비용에 뭐 전기료 한 뭐 10만 원에서 20만 원을 내더라도 이게 충분히 뭐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그 비용을 다 이제 다 나중에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뛰어드는 사람들이 좀 많다고. 그럼 혹시 채굴 방식도 아세요? 저는 그걸 잘 모르겠어요. 저도 채굴 방식까지 채굴 방식 너무 해본 적은 궁금해. 없어서. 네. 그게 뭐 저도 그냥 복잡한 암호를 풀어서 네. 하면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돼 있던데요. 그 비트코인의 공식 홈페이지가 따로 있더라고요. 거기서 보면 그게 그 단순히 무슨 퀴즈 풀면은 상품 줄게요가 아니고 그 복잡한 암호를 연산을 하는 과정 자체가 네. 아까 얘기한 그 분산 원장 있잖아요. 네. 그 거래를 검증하는 그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동참을 하게 되는 거고 거기서 수수료로 받는 개념이다라고 설명이 돼 있더라고요. 채굴을 한다는 게. 그래서 그게 점 채굴을 하면 할수록 더 캐기 어려워지는 구조라고 해요. 그리고 이게 2040년까지인가가 이제 2,100만 개가 나올 수 있게 되는데 네. 이미 지금 상당히 1,500만 개 이상 이제 채굴이 됐고 그래서 앞으로 점점 채굴되는 양은 줄어들고 거다. 그리고 중간에 뭐 반감기 같은 것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점점 캐기는 어려워진다. 뭐 10분마다 나온다고는 하는데 굉장히 어려워졌고 이 말씀은 비트코인 가격이 또 이렇게 떨어지면 네. 그렇게 비싼 장비하고 전기료 들어서 하면 또 이게 수지 타산이 안 맞으면 그렇죠. 채굴하는 사람이 또 줄어들 수도 있고 네네네. 그러네요. 그리고 머스크가 무슨 이게 전기료가 많이 든다면서 이제 와서 안 좋다고 막. 근데 그 전기료가 많이 드는 거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리고 저는 또 궁금한 게 머스크는 전기차를 만드는 사람인데 이 전기를 많이 이용한다고 해서 환경이 오염되면 전기차는 문제가 없는 건가? 그거는 아주 오래된 논쟁입니다. 전기차를 가는데 전기는 그럼 어떻게 만들 거냐? 네. 수소차 한다는데 수소는 어떻게 만들 거냐? 그것도 결국 화석연료 태워가지고 만드는 거면 그게 친환경이냐? 네. 그거 비교를 해보면 비교를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사실 뭐 발전에 대해서 네. 어떻게 방향을 가야 될지는 뭐 갖고 어떤 정치적인 선택의 영향이 좀 있는 것 같고 효율이 네. 계속 좋아지게 만들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뭐. 어쨌든 결과적으로 그 비트코인으로 테슬라 사는 걸 막았던 그 머스크의 변명은 말이 안 된다.
근데 이해할 수 싫어하는 없다. 스타일. 아니 그러니까 테슬라가 작년에도 수익이 조금 났다고 하는데 그게 대부분이 네. 탄소 배출권 팔아서 낸 수익이에요. 예, 아직까지 막 그 영업이익이 아닌. 그리고 뭐 배터리 데이 때도 그게 뭐 대단히 혁신적인 기술 시장의 기대에 못 미쳤거든요. 네. 근데 차 얘기는 없고 얘는 나와서 요즘엔 맨날 코인 얘기만 저렇게 하고 그렇죠. 있으니 네. CEO가 본업에 관심이 없고 저렇게 그 다른 얘기를 하는 거는 사실 되게 좀 신뢰를 주지 못한달까 그렇죠. 그런 아, 느낌이 있습니다. 그 도지코인의 상당수를 그 머스크가 보유하고 있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그런 그래서- 얘기도 뭐 꾸준히 네. 있었죠. 그 처음에 애초에 도지코인이 뜨기 시작했던 게 내 아들한테 줬다라는 그 트윗 때문에 이제 그 트윗이 나올 때가 제 기억에 한 4-50원 정도 할 때였어요. 네. 제가 와. 그 다음부터 도지코인을 보고 있기 시작했거든요. 음. 4월 초에 한 80원 정도 했었어요. 그때 와. 도지코인이. 그래서 이거를 살까 말까 가격만 보다가 안 사시길 잘했네요. 지금 60원 되잖아요. 아, 죄송해요. 600원. 600원. 죄송합니다. 헷갈리네요. 아, 그때 사셨어야 되는구나. 와. 샀으면 뭐 그래서 내 돈이 아니겠거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40원? 40원이라고 하셨죠? 네, 처음에. 네. 40원이었던 게 지금 막 600원이 되고 이랬잖아요. 그렇죠. 불과 몇 달 사이에. 네. 이렇게 근데 코인 시장은 유독 변동성이 이렇게 좀 너무 드라마틱한 이유가 뭔지 너무 이게 왜 그런 걸까요? 코인 시장은 우리가 그 가치를 산정하거나 미래 발전 가능성을 볼 수 있는, 저는 사실 코인 시장에 좀 비관적이라서 볼 수 있는 어떤 기준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식을 살 때는 그 기업 가치를 보고 막 다트도 보고 기업 공시 같은 거 네네. 이런 거 보고 발전 가능성을 보고 사잖아요. 근데 사실 코인의 경우는 뭐 비트코인은 좀 이렇게 논란이 있지만 대부분의 코인이 그런 걸 보고 사기보다 뭐 외부의 반응 아니면 머스크의 발언 이런 걸 보고 사기 때문에 그래서 변동폭이 큰 걸로 보여요. 그렇죠. 네. 저도 다른 이게 분들 생각은 가치와 가격의 괴리가 너무 크게 느껴지다 보니까 네. 이게 투자가 너무 위험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던데 여기 뭐 네. 제가 아까 그 네. 비트코인 공식 홈페이지에 네. 비트코인의 단점은 무엇인가요? 해놓고 이제 변동성이라고 자기들도 그렇게 써놓고 있어요. 여기 보면 이거는 이제 몇 년 전에 만들어진 자료거든요. 네. 근데 여기 비교적 작은 이벤트나 거래 또는 사업 활동들이 비트코인 가격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이론적으로는 기술과 시장이 성숙함에 따라 가격의 변동성이 줄어들어야 합니다. 비트코인이 어떻게 될지는 두고 봐야 할 것입니다. 흥미진진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써놨는데 약간 지금 과도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몇 년 전에 얘들이 어떻게 될지 자기들도 몰랐던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 완전히 그냥 처음에 만들어진 거래의 목적은 이제 사실은 완전히 상실했고 네. 그야말로 자산으로서의 기능만 하고 있는 상황인데 기본적으로 뭐 가격의 결정은 수요와 공급이죠. 가격이 들쭉날쭉한 거는 비트코인은 공급은 이미 한정이 딱 돼 있는 건데 이렇게 가격이 널뛴다는 거는 수요가 변한다는 얘기겠죠. 수요가 변하면은 왜 변하느냐? 뭐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려 있는 것들도 있고 그래서 이게 일단 저는 뭐 교환의 수단이라든가 뭐 가치 측정의 수단이라든가 이런 전통적인 화폐의 기능은 아닌 것 같고 대신에 디지털 자산으로서의 지위는 요 근래 들어서 확고히 했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게 물론 이게 그 가치가 몇 천만 원이 돼야 되느냐라고 생각하는 거는 좀 논외이긴 하지만 분명히 이제 투자의 대상으로서 자산으로서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은 것이 아닌가. 그런 면에서 보면 이거는 지금 우리 금융시장에 존재하는 아무리 복잡한 파생 상품이라고 하더라도 따지고 들어가면 기반이 되는 자산이 있습니다. 그게 뭐 주택이 됐든 예금이 됐든 따지고 들어가면 물론 그 중간중간에 위험을 쪼개서 팔고 뭐 합쳐서 상품을 만들고 해서 굉장히 복잡해지더라도 결국에 따지고 들어가면 기본이 되는 자산은 있는데 이거는 그게 없거든요. 비트코인은 그나마 희소하기라도 하지. 도지코인은 무한정 쏟아져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여기에 대한 수요는 그야말로 그 사람들의 투자 심리 그다음에
여기 흘러 들어갈 수 있는 뭐 돈의 양 혹은 만약에 이게 정말 디지털 금이라고 한다면 금이나 다른 주식이나 채권 같은 그런 자산의 포트폴리오로서 어떻게 비중을 조절할 것이냐에 대한 수요 뭐 그런 것들로 수요가 결정이 되고 그러면은 뭐 들쭉날쭉 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기본이 되는 건 없으니. 창근 기자님 혹시 이제 예, 저도 뭐 네. 선배 저희 말씀이랑 비슷한 생각인데요. 보통 이제 이 가상화폐도 하나의 뭐 이제 재화라고 보면은 네. 이 재화를 저희가 가격 결정할 때는 뭐 이거를 들고 있었을 때 가격이 오를 거냐 떨어질 거냐 뭐 이런 이제 투자적 관점에서의 수요가 있을 거고 이게 실제로 어떤 사용 가치가 있느냐는 뭐 이제 사용적인 관점에서의 뭐 이제 수요가 있을 텐데 뭐 주식이나 뭐 이런 뭐 자산도 마찬가지고 뭐 이런 일반적인 뭐 금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인데 이 가상화폐는 사실 뭐 사더라도 있을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올라가는지 떨어지는지 그런 투자적인 수요만 존재하는 시장인 것 같은데 이런 게 사실상은 거의 심리에 좌우된다는 거죠. 그래서 남들이 팔까 살까 이게 오를까 떨어질까 이런 어떤 그 분위기 이런 감정들이 시장을 한번 지배하기 시작하면 올라가는 것도 순간이고 뭐 떨어지는 것도 순간이고 그래서 이런 걸 보통 이제 간단히 버블이라고 부르는 것 같은데 지금 버블이 많이 껴있는 상태가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요? 더 떨어져야 되나요? 비트코인? 글쎄요, 그건 알 수가 언제 알고 들어가시면 싶네요. 주세요. 네. 근데 안 보고 저는 있습니다. 그 명지대 교수님 우리 멀스트리트에 나와서 해주셨던 말씀 중에 그거는 좀 저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야 이게 뭐 그렇게 가치 없는 자산인 거 누가 모르냐 지금 뭐 월급 받아서는 집도 못 사고 차도 못 사고 하니까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꼭 그렇게만 볼 것은 아니고 물론 그런 측면도 있지만 젊은 세대들의 디지털 수용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말씀이 저는 인상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제가 바라보는 이 비트코인과 이 암호화폐를 바라보는 것과 그분들이 바라보는 게 단순히 저걸 뭐 돈을 많이 벌고 위험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그냥 이 그걸 받아들이고 그냥 이용하고 하는 것 자체가 거기에 대한 장벽이 많이 좀 낮은 거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측면도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그렇죠. 요즘엔 젊은 사람들. 네네 뭐 사실 저희 뭐 이것뿐만이 아니라 주식도 뭐 20대 30대들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런 게 이제 사실 예전에는 주식하려면 저희 뭐 아버지 얘기 들어보면은 HTS로 하거나 전화로밖에 매매가 안 되니까 네. 회사에서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사실 요즘 젊은 직장인들은 뭐 잠깐 뭐 커피 마시러 가서도 담배 피면서도 하고 다 하니까 그런 좀 이게 거래가 좀 수월해진 면도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핸드폰으로들 요즘에 대부분 그쵸. 하죠 주식. 네네. 근데 이제 걱정이 되는 거는 이번처럼 비트코인이 확 떨어지면 비트코인 빚내서 산 젊은 사람들 맞아요. 이런 자기 자산 관리가 안 되는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빚내서 한 사람들이 진짜 많은가요? 맞아. 그러니까 빚까지 낸 경우는 못 봤지만 본인의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아르바이트나 이런 월급의 한 90% 정도를 투자하는 친구들은 있어요. 대단하네요. 네, 빚까지 낸 경우는 아직까지 이제 제 주변에는 없지만 네. 직장을 다녀야 빚을 내는 것 같아요. 그래야 빚이 나오니까 대출이 나오니까. 근데 최근에 저도 대출이 필요해서 회사 대출을 알아봤는데 왜죠? 아니 회사 대출을 알아봤는데 이 회사 대출을 신청을 했더니 나오려면은 몇 달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원래 이렇지 않았거든요. 빌려간 사람이 많다는 그만큼 거예요 밀려 있다는 회사에서. 거죠. 네. 이분들이 네. 비트코인 뭐 이거 화폐를 샀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게 확실히 사내 대출이니까 이제 뭐 금리가 시중은행에 비해서는 조금 좋은 편이고 하다 보니 그리고 거기 대출이 안 잡히잖아요. 그게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얘기를 건너 어떻게 얼핏 들었는데 뭐 그렇다고 합니다. 그렇구나. 이제 저는 앞으로 대출을 받을 일이 많을 거 아니에요. 앞으로 지금은 없지만. 근데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코인을 이제 제가 막 이렇게 샀어요. 그럼 그게 제 신용에 좀 영향을 줄 수도 있을까요? 나중에는? 아니죠. 그 돈을 뭘 했는지는 아무도 모르죠. 대신 대출을 많이 받으면 그게 신용에 영향을 줄 겁니다. 대출을 받아서 잘 갚으면 그거는 다시 영향을 오르죠? 주지 않고, 네. 예. 대출을 많이 받는 것만으로 신용이 나빠지진 않고요. 근데 잘 참- 갚아야 됩니다. 잘 갚으면 더 오릅니다. 근데 이 신용 관리도 웃긴 게요.
신용관리 고신용자, 고소득자에게 오히려 대출을 막고 있기 때문에 신용관리를 잘해야 되는지에 대한 회의감도 있어요. 네. 기자님 신용 관리 잘하셨군요. 아니 이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정부의 지금 방향이. 네, 그렇습니다. 이 얘기는 뭐 주가 아니니까. 아, 그렇군요. 이것도 진짜 오프 더 레코 이거 약간 뒷얘기긴 하지만 저희 지난주에 저희 아빠가 코인을 하는 걸 엄마한테 들키신 거예요. 네. 그래서 아빠가 포트폴리오를 까셨는데 네. 60만 원 이렇게 아, 얼마 안 하셨네요. 하셨네요. 정말 작게 하셨는데 이제 엄마가 요즘 말로 극대노를 하신 거죠. 그래서 약간 집안 분위기가 진짜 안 좋은데 포트폴리오 까게 궁금해요. 약간 혹시 뭐 이상한 뭐 잡코인 같은 아니에요. 비트코인으로 하셨는데 아, 이제 다행이네요. 엄마가 막 난리 막 이혼 얘기 나오고 이래가지고 60만 원 때문에. 아빠가 딱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근데 하물며 지금 이제 50대신 우리 아빠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20대, 20, 30대들은 진짜 그치. 얼마나 많이 하고 있을까. 근데 나는 뭐 그런 알바비 생각이. 90%막 이렇게 하는 거는 진짜 그건 좀 하면 안 되는 것 같고, 그거는 뭐 모든 투자가 다 마찬가지인 건데 네. 그냥 뭐 게임 할 돈이나 취미생활 할 돈 가지고 뭐 조금씩 하는 거는 그냥 뭐 괜찮지 않을까 싶은 그쵸. 생각도 듭니다. 저는 아빠 힘내. 연봉 가서 쓰고 막 그러는 거. 아유 그렇죠. 그 연배 뭐 60만 원 그렇죠. 코인 사셨다고 그렇게. 그래서 어쨌든 네 그리고 이제 또 요즘 핫한 이슈가 저는 이제 미국 주식 투자를 조금씩 하고 있거든요. 완전 소수점 투자로. 근데 이제 요즘 또 난리인 게 미국의 인플레이션. 그 물가 상승이 너무 높아져서 네. 인플레이션이 올 거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서학개미 전문이신 손승욱 기자님한테 카톡으로 기자님 인플레이션 올까요? 진짜 올까요? 그랬더니 올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오긴 올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그럼 지금 팔아야 될까요? 그랬더니 뭐 글쎄 약간 이렇게 애매하게 대답을 해주셨어요. 근데 저는 하도 이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으로 비유한 기사들이 많길래 네. 원래 인플레이션 같은 게 터지면 금 같은 안전자산은 오르거나 이렇게 좀 안정적으로 가격이 유지가 되잖아요. 네. 근데 또 그렇지도 않단 말이에요. 지금 지금 코인 시장 가격이 좀 빠진 게 이 인플레 영향 때문이다라는 또 분석들도 있고. 그래서 그럼 이게 결국 디지털 금으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질문이 들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저도 어디서 이게 그 원래 본인이 질문하신데 내용이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 안전자산인 금으로 몰리기 때문에 이제 금 가격이 오른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비트코인이 안전하지 않다라는 거는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비트코인 그리고 그 금 가격과 비트코인 가격을 비교를 해봤더니 실제로 둘은 연관이 없더라라는 얘기도 저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아직 그렇게 주류 금융권에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으로 끼워 넣을 만한 그런 정도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물론 뭐 테슬라가 많이 가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 정도는 아직 좀 보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 근데 저는 디지털 금이라는 거는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어떤 물론 금 같은 그런 뭐 가격 변동, 뭐 해지 수단으로 쓰인다거나 뭐 이런 차원 자산으로서의 그런 금과 직접 비교하기보다는 사실 금이나 뭐 다이아, 뭐 루비, 사파이어, 우리가 그냥 가치가 있다고 믿고 가격을 부여한 것들, 그런 차원, 단지 그 모양이 디지털일 뿐.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디지털 금이라는 게 설명이 가능하다는 정도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 이게 그 다른 어떤 뭐 투자의 대상으로서 뭐 주류 금융권에서 뭐 편입해야 되는 정도, 뭐 그런 차원에서의 디지털 금처럼 바라보는 거는 조금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은 딱 그냥 그 정도 느낌입니다. 저는. 그렇군요. 네. 박창근 기자님. 네네네. 저도 동감하면서 이게 뭐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금이 이제 가장 대표적인 그리고 안정적인 자산이잖아요. 이 비트코인도 보면은 다른 알트코인들이랑은 조금 이제 차별화되고 있고, 다른 건 가격 변동이 심해도 비트코인은 어느 정도 이제 중심을 잡아줄 거다. 뭐 이런 기대감도 좀 섞여 있는 것 같고 해서 뭐 개 중에는 이게 좀 금의 역할, 뭐 금의 어떤 자리를 정도를 차지하고 있지 않나, 뭐 이런 의미도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 후배들 중에는 네, 그래, 네, 네. 저도 여기서 방송에서 얘기한 적이 있잖아요. 도지코인 차트를 보다 보면 비트코인은 되게 안전자산 같은 느낌이 든다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거 재미없다고 안 해 비트코인은. 운동폭이 작으니까. 맞아요. 그 군대 있던 친구도 네. 도지를 그렇게 산다고. 그렇구나. 얼마 전에 제 동기 PD랑 같이 점심 먹는데 밥 먹는 내내 이것만 보면서 코인 거래를 하고 있는데 아, 걔는 정말 나는 잡코인만 해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야 20만 원 벌었다. 왜? 그러면 밥값 내고 그러고 갔는데 밥값 내고 갔어요? 아 그때 버셔서 다행이네요. 그 뒤로는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죠. 밥값 내고 바로 40만 원 떨어진 거 아니에요? 3일 마음 고생해서 벌었다. 그러면서 이제 좋다고 갔어요. 그러니까 잡코인만 한대 자기는. 그렇구나. 그런 분들이 많구나 생각보다. 그러게요. 네. 이게 진짜 참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될까요? 뭐 더 마무리를 이제 여기서 어. 하면 될 것 그 뒤 같은데. 질문들은 이미 앞서서 네, 다 그렇죠. 질문이 된 거여가지고. 그럼 오늘은 비트코인 전반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알아보는 시간이었나요? 그쵸? 정리를 해주시죠. 아, 네. 네. 사실 이 코인을 보면서 조금 제가 많이 혼란스러웠던 거는 여러 가지 용어들이 혼재돼서 사용이 되고 또 그 블록체인 기술이나 또 뭐 이런 CBDC 이런 다양한 단어 용어들의 정확한 의미를 알지 모른 채 어렴풋이 그냥 코인에 대해서 수박 겉핥기식으로 좀 봐왔던 경향이 있었는데요. 네. 오늘 또 직접 현장에서 취재해주신 박창근 기자님 그리고 열심히 공부해 와주신 김혜민 기자님, 한승구 기자님 덕분에 많이 그래도 좀 개념 정리에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혹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코인 시장에서 투자하고 있는 코린이들을 위해 한마디 해주실 수 있으세요? 제가 뭐라고 그런 거를. 근데 그냥 너무 많이 하시지 마시라. 예, 그냥 그쵸. 용돈 정도 해서 재미로 나는 뭐 이 정도는 그냥 뭐 나 노는데 썼다라고 시원하게 털고 나올 수 있는 정도로만 하시라. 네, 기자님. 라고만 혹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 마지막. 저요? 네. 아 저는 뭐 언제 해도 맞는 말이긴 한데 투자는 언제나 본인의 판단과 본인의 몫입니다. 오늘 뭐 공익 광고. 네. 저는 예전에는 네. 비트코인에 아예 투자하지 말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친절한 경제에서도 대부분 다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투자는 할 수 있다. 근데 할수 있다. 책임만 질 수 있는 선에서 하고 그리고 저는 정부도 문제인 게 투자하는 그 젊은 세대들을 너무 애들로만 치부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뭐 어른들이 잘 좋은 방향으로 인도해야 한다. 이런 과세를 하겠다. 이런 방향은 사실 지금 앞으로 나아갈 방향과는 맞지 않지 않나.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이 가상화폐가 그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블록체인 기술은 사실 다른 개념이거든요.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는 우리가 무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제 그 생각이 바뀐 것처럼. 그다음에 정부도 어느 정도 앞으로 인정을 좀 해주고 가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블록체인 전반에 대해서 쉽게 풀어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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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